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벌써 우리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5주차 강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내용은 인구 증가와 환경 문제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두 번째 시간 때 환경과 전지구적인 문제에서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가 뭔가 해가지고 그때도 인구 증가를 잠깐 언급은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인구 증가가 그러면 환경에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계획입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실게요. 네, 사망한 사람이 태어난 아기 수를 앞지르는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현실화했습니다. 정부의 잇단 출산 장려 대책에도 우리 사회가 이른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속도는 더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500명 가까이 줄어든 23,800여 명. 11월로는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1,200명 이상 늘어난 25,400여 명.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1,600명 넘게 앞지른 겁니다. 이른바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나타난 건데 11월에는 처음인 일입니다. 2017년과 2018년 12월에도 인구 자연 감소가 있었지만 12월은 출산을 꺼리는 경향과 한파 등으로 노약자 사망이 많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을 빼면 사실상 처음 자연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인구 자연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저출산 문제를 국정 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산 쇼크,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제절명의 과제로, 하지만 아동수당 신설,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갖은 대책에도 출생아 수는 매달 역대 최소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희망하는 자연수를 낳을 수 있는 동기부여는 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아이를 낳아도 큰 어려움 없이 키울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되는데, 2기 인구정책 TF를 출범시킨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생산연령 인구 확충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즉 태어나는 아기보다는 그 사망하는 분들이 더 많아서 그래서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이제 시기에 도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를 갖다가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살펴봤었지만 인구 증가라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제3지대들,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출생률이 높아서 그래서 이제 인구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것들은 환경에 아주 굉장히 커다란 그런 이제 피해를 입히는 결과가 되고요. 또 환경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인구 증가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구 추이를 갖다가 요게 이제 유엔이 이제 밝힌 세계 인구 전망 2017년도 자료인데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2017년 현재 75억이 넘어서 지금 76억을 아마 끊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2020년이니까. 그리고 2030년에는 85억 한 5천만 이런 정도로 이제 간대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인구 추이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환경의 최악의 그런 어떤 결과를 갖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세계 인구 증가 추이를
지난번에도 잠깐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이게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2050년도까지 해가지고 그건 한 200년간 추이를 갖다가 지금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까지는 기존의 자료를 놓은 거고 2017년 이후에는 기존의 자료 모든 데이터들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추이를 갖다가 지금 예측을 한 건데 그거를 보면은 지금 2017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빨간 줄처럼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여기 보시면은 대략 한 2050년 정도 되면은 95 그런 정도까지 지금 90억 가까이 이런 정도까지 이제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지금 2017년 요 즈음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선진국 그리고 개발도상국 포함해서 전 지구적인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인구 증가율, 요 파란색이거든요. 파란색은 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이제 추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이제 요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를 보면은 쭉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인구 증가율이 대략 한 2050년 이후로 되면은 거의 증가율은 0%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그때쯤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즉 80억에서 90억 그 정도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이제는 평행하게 가다가 인구 증가율이 자꾸 떨어지니까는 점점 그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현재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그 지금 추측하기로 해요. 예측하고 있기로는 지금 2050년 정도 되면 거의 100억에 가까워질 것이다. 요 데이터에 의하면은 100억이 되기 전에 정책에 들어섰다가 이제 떨어지는 형태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엔이 또 보는 견해는 왜 그러냐면 이제 학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을 갖다 종합하면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엔이 예측한 걸로는 2050년경에는 100억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그 자료들을 갖다 제출한 바가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전 세계 인구가 올해 77억 명에서 30년 뒤에는 100억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을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세계 인구는 20억 명가량 늘어날 것이다. 유엔이 발표한 2019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의 예측입니다. 올해 세계 인구는 77억 명, 지난 1950년 이후 약 70년 동안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것이 약 30년 뒤 2050년에는 97억을 넘어 2100년에는 109억 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30년 동안의 인구 증가는 인도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 9개 나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도는 앞으로 8년 뒤인 2027년에 인구 1위 중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는 그 속도가 점차 줄면서 2100년 즈음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유엔은 조심스레 내다봤습니다. According to the projections being released today, it seems plausible that the world's population could reach its peak around 2100 at a level of nearly 11 billion people. 글로벌 출산율도 올해 2.5명에서 2050년 2.2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같은 예측을 뒷받침했습니다. 또 고령화가 세계적 추세가 될 전망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올해 전체 인구의 9%로 11명에 1명꼴이지만 2050년이 되면 6명에 1명꼴인 16%까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기대 수명도 올해 72.6세에서 2050년에는 77.1세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저개발 국가들의 경우 유아와 산모의 높은 사망률과 각종 분쟁, 에이즈 등의 영향으로 기대 수명이 세계 평균에 비해 7.4세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어쨌든 유엔도 예측을 내놓기는 했지만 2050년도
무렵까지는 거의 한 100억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그 견해예요. 바로 이렇게 인구가 지금 현재가 75억, 77억 5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100억 가까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바로 그렇다면은 인구 증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환경오염의 발생 원인은 결국은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은 인구 증가. 그리고 그 부차적인 것이 이제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에너지 과다 사용 이런 것들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면 인구 증가라고 하는 것이 인구 증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 영향을 갖다 미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었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는 식량 공급의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집단적으로 그 생활하다 보면은 대기 오염의 문제,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수질 오염의 문제, 가정으로부터 버리는 하수라든가 굉장히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쓰고 버리는 폐기물의 발생의 문제, 그리고 어떤 자연을 갖다 파괴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난 시간도 했었지만은 생태 파괴 과정에서 생물의 다양성 감소 이런 등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결국은 환경 문제로서 다가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견해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인구 증가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종국에는 큰 문제로 이제 다가오겠지만은 이 인구 증가가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었던 사람이 꽤 오래전에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었던 누구냐면 멜더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멜더스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경제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봤냐면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제일 먼저 식량 문제부터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멜더스는 자기가 지은 책 인구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서부터 봐왔듯이 폭발적으로 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한다. 그런데 식량의 생산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이 아니라 산술적으로 그냥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측을 하면서 그러면서 식량의 문제가 가장 클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갖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실제 지금 이제 이 주장이 이제 이야기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맞기는 한데 이 사람이 예측했던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가지는 않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식량 생산의 경우도 이렇게 산술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농업의 기술이라든가 또는 뭐라 그럴까 육종이라든가 또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 알 수 있어요. 이를테면 농기구 발달이라든가 또 비료의 어떤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품종, 육종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식량 생산도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산술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이 인구 증가만큼은 못 따라갔지만 그래도 상당한 부분 그에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의해서 멜더스의 인구론을 갖다가 이제 반박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갖다 이제 가져오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멜더스가 주장한 식량 문제가 그럼 지금 완전히 없어졌느냐?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3지대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빈곤하기 때문에 식량 문제가 심각한 문제잖아요. 기아로 이렇게 허덕이면서 그러면서 이게 죽어가는 그런 이제 어린이들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식량 문제가 즉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인구 증가에 의해서는 가장 큰 요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거부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의식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게 사실은 한자 문화권 동양의 이제 감각적인 또는 그 생각하는 바였었거든요. 왜 그랬었냐면 저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조금은 그 한자 문화권, 즉 동양의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배가 골아서, 즉 먹지 못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체면은 차려야지라고 하는 그 유교적인 이제 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특히 이 동양 문화권, 한자 문화권들은 그래서 먹는 거를 제일 앞에다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체면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세웠기 때문에 의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뭐 이런, 그래서 의식주인 것이지, 사실을 따져보면은 이렇게 서양 문화권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겠지만 food, 식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clothing, 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 shelter,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이러한 요소들에 있어서 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자 문화권, 유교적인 문화권이기 때문에 의가 먼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랬었지만, 소비자 의식들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국 소비자원이 조사를 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이제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요. 작년이라고 해도 몇 달 전이에요, 사실은. 소비자원이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의 소비생활 지표로 쭉 중요도가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조사를 한 내용이거든요. 2013년에도 식품, 외식, 즉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의 중요도가 제일 높았어요. 40.8.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이제 주거예요, 주거. 사는 것들이 상상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의류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그래도 10%를 유지를 했었단 말이에요. 2015년도 마찬가지고 2017년도 마찬가지인데 2019년 보면 조금 다른 데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2017년, 19년 넘어가면서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주거 이런 부분들 다음이 이제 의류였었는데, 여기 보시면 금융보험, 저게 뭐야? 결국은 자산 아니에요. 그렇죠? 돈. 이거가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는 게 2019년에는 뒤집혔어요. 의류보다도 금융이, 즉 경제적인 요소가 우리 삶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3위까지 지금 치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 주거, 그리고 경제적인 요소, 금융,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가 식량이 제일 문제라고 날로 정하고 해마다 범세계적인 행사를 통해 식량 문제를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인 UN 세계 식량계획 WFP는 현재 전 세계 8억 명 이상이 기아에 직면해 있으며 기본적인 식량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의 원인은 전쟁 등 갈등 상황과 기후, 경제적 문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WFP는 예멘, 모잠비크, 콩고 민주공화국 등 80여 개 나라에 식량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Who were marginalized, who were destitute last year, are even more destitute this year. And they are completely, totally in many, many places, particularly in conflict places, they are reliant on food assistance. WFP는 또 영양실조 인구도 현재 8억 2천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일상 속 음식물 낭비만 줄여도 식량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는 지금도 식량 문제가 가장 큰 그런 지구상의 위기 또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식량 부분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러면 식품이 사람이 증가하면 식량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된다. 그쵸? 그거는 아까 멜더스의 인구론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조금 전에 보신 자료도 그렇고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아에 허덕이는 이런 사람들을 보더라도 식량 문제가 굉장히 큰 그런 위기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거하고 환경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성이 있느냐? 자, 요 자료를 보시면요. 식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우리 지구 환경 문제에 있어서 가장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구 온난화 아니에요.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인데 그 지구 온난화, 즉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식품이 생산하는 비중이, 식품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냐면 전 세계 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은 다 식품하고 관련된다는 거야. 먹거리를 갖다 만들어내고 혹은 가공하고 이런 과정에서 배출이 되는 것이 4분의 1이에요. 온실가스. 이만큼 식품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이 늘어나면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요소에서의 지구 환경적인 문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그중에서 특히 그 식품 중에서도 동물성 제품의 가스 배출량, 동물성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가공하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전체 식품에서 거의 60% 육박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채소라든가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 이 부분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이 동물성 제품 중에서도 다른 동물성 제품보다도 여기 표현된 것처럼 소 그리고 양, 이 부분의 사육 과정, 그 다음에 가공 과정, 여기에서의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의 또 반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모임을 갖거나 혹은 또 같이 식사를 한다라든가 회식을 한다라든가 할 때 꼭 뭐 찾아요? 고기 먹지 않습니까? 고기를 갖다 먹는 점이 바로 또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류 섭취가 어떠한 문제를 갖다 가지고 오냐면은 사실은 지나친 곡물을 갖다가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육류 소비가 무슨 곡물 소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고기 혹은 돼지고기, 돼지야 식물성 사료 이런 것도 이제 먹긴 하지만은 소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세김질도 하고 그러면서 거의 풀을 먹고 사는 동물 아니에요? 그쵸? 근데 풀을 먹여서 키우지 않아요. 사료를 먹여서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료는 뭐냐? 옥수수라든가 이런 곡물들이라는 거예요. 곡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사람이 소고기를 먹고 고기를 먹기 위해서 소를 갖다 키우는 과정에서 그 소들이 혹은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의복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사용이 되는 양털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그 육류를 갖다가 키우는 과정에서 소비하는 곡물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곡물을 갖다 소비를 하고 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키우려고 하다 보면은 물론 요즘은 이런 가축이라든가 이런 육류들, 고기를 얻기 위한 그런 동물들을 갖다 키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제한된 곳에서 키우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방목을 하거나 넓은 그런 초지에서 키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토지를 갖다가 너무 많은 토지를 갖다가 경작할 토지까지도 파헤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목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토지를 갖다 이용을 하고 또 이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러한 우리가 육류를 갖다 소비하기 위해서 키우는 그런 동물들이 물 소비량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이 내뿜는 이 이산화탄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사람의 숫자보다도 지구상에서 사육되고 있는 동물들,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육되고 있는 동물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닭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그죠? 오리, 또 소, 양. 예. 그래서 거기서 내뿜는 이 호흡하면서 내뿜는 이산화탄소. 예. 뿐만이 아니라 가공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갖다 가속시키는 그런 이제 요소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진국형 질환을 갖다가 자꾸 이제 증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육류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러면서 소위 이야기하는 성인병, 그렇죠? 육류를 소비함으로써 오는 성인병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부자병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이 결국은 이렇게 육류 섭취를 하면서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또 그 과정에서 곡물뿐만이 아니라 육류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파생이 되는 그런 이제 환경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바로 이러한 가축 사육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은 어떤 게 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것들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산화탄소 가스를 갖다 배출한다. 지구온난화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축산분뇨를 갖다 배출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얘들도 먹고 배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나오는 축산분뇨들은 거기에서 또 메탄가스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요거는 소위 이야기하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얘기하는 이산화탄소, 그거의 21배 정도의 기후변화 지수 값을 갖다 가져요. 이것이 큰 문제이고, 축산분뇨는 결국은 또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부분적으로 흘려 들어가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요. 이런 그 커다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오염된 사료, 또 병이 없이 사육을 하기 위해서 항생제라든가 살충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준단 말이에요. 먹이에 섞어가지고. 그리고 유전자 변형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문제가 돼서 수질오염뿐만이 아니라 GMO 식품,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꾸 촉진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좁은 사육 공간에서 이 동물들을 갖다 사육을 하다 보니까는 동물 학대적인 요소가 있고, 또 그러한 데는 결국은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사스니, 메르스니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동물로부터 온 그런 이제 질병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이 특히 가축 사육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육류를 갖다가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요.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